머신러닝을 담당하는 개발 환경인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머신러닝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완이고요.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엔드투엔드의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그리고 활용에까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주제와 마찬가지로요, 데이터 OCI에서 머신러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가지의 서비스를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인데요. 이제 스팍으로 스팍 MLLIB 같은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플로우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좀 보면 빅데이터 서비스는요, 관리형 하둡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둡 전체의 풀스택을 이용해서 그런 머신러닝을 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빅데이터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같은 스팍 기술이지만 하둡 풀스택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팍 기술을 서버리스 환경으로 제공해서요, 하나의 그런 스팍 코드를 실행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약간의 관점에 따라서 빅데이터 기술, 스팍 기술을 사용하는 2가지의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사이언스인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서버리스, 주피터 기반의 머신러닝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파이썬 기반의 주피터 UI로 서버리스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런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OML, 오라클 머신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이라는 컨셉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스팍이라든지 혹은 파이썬이라든지 혹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SQL 같은 어떤 특정 언어에 종속적이라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UI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는 OAC라는 크게 4가지 범주의 그런 5가지 서비스를 머신러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포커스를 맞출 것은 그런 파이썬 기반의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환경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머신러닝,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가장 그런 각광받는, 주목되는 플랫폼은 파이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웹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다른 서비스 업체의 그런 사용하는 서비스와 비교한다 그러면 아마존에는 그런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애저에는 노트북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와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레벨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관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개발 환경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예 초기부터 프리트레인드된, 사전에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해서 API로 접근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그런 모델을 가져와서 추가로 우리 환경에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AI 서비스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AI 서비스로는 랭귀지 모델, 그리고 비전 모델, 스피치, 디시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챗봇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이런 인프라와 데이터 통합, 그리고 AI 서비스 전체를 중심에서 아우르는 그런 핵심 코어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파이썬을 중심으로 이런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오라클의 프리트라이얼, 오라클 웹사이트에서요, 오라클닷컴에서 프리트라이얼을 신청을 하시면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불 상당의 그런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요. 이 환경에서 오늘 진행하는 모든 실습은 예시는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용할 노트북, 예제 코드가 담겨 있는 노트북이라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요,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git 클론에서 해당 URL을 넣으시면 그 노트북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노트북 활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제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 URL은 별도로 문서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문서가 제공이 될 테니까요. 이 문서를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한번 실습해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라클의 파이썬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가, 핵심 서비스가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서버리스예요. 그리고 완전 관리형입니다.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면은요, 현재 필요한 모든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그런 환경들이 배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이 끝나면 해당 노트북을 GitHub이라든지 어떤 파일 저장소에 별도로 백업을 받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제거하면 저희가 프로비저닝을 한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그 초단위 과금을 인프라 비용만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썬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할 필요 없이 최신의 나에게 맞는 환경을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사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이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피터 노트북을요, UI 모드, 웹 기반의 UI 모드와 그리고 배치 모드 두 가지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웹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은요, 상당히 인터랙티브하게 작용하기에는 좋으나 이 부분이 오랫동안 학습되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롱러닝 하는 그런 오랫동안 학습시키는 환경을 위해서 배치 모드, 별도의 모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UI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오라클의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모델에 대한 메타 정보로 그 데이터 그리고 모델에 대한 정보를 거버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와 그리고 배포 자동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모델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덕션 환경으로 자동 배포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구성이 엔드투엔드로 제공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자원이 필요하면 그 해당 자원을 프로비저닝하는 환경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프로비저닝 할 때요, 웹 모드와 그리고 배치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웹 UI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주피터 환경에 웹이 프로비저닝이 되고요. 그리고 배치 모드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파라미터로 실행하겠다라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을 등록하면 해당하는 모든 작업들이 완료가 되면 해당 자원이 사라지는 것이 잠 모드고요. 그리고 웹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사용할 때는요, 단순하게 나는 어떤 자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AMD CPU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텔 CPU도 복수계로 해서 여러 가지 개를 병렬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GPU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PU는 V100 내장까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V100 GPU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인텔 CPU 32장 이런 식으로 병렬로도 해서 제가 필요한 양만큼의 환경을 그때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종료하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 종료가 되면 모든 환경은 없어집니다. 그럼 환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과금이 안 된다는 얘기겠고요. 저희가 배포가 완료된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초단위로 인프라 비용만 차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개발 환경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런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그런 버든들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환경이 지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서 GPU 한 장부터 4장까지 하나, 둘,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이런 노트북에 대한 접근은요, 웹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됩니다. 그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될 때 인증은 OCI 인증을 거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OCI 유저에 대한 인증 체계가 주피터 노트북까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요. 어떤 안전한 그런 그 권한 관리, 그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는
팀 간의 프로젝트 공유라든지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협업 환경을 구성하기에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그런 기능적인 특징에서 보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기술은요, 보시랑 같이 크게 8가지의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한 연결 지향성인데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자원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오젝 스토리라든지 관리형 카프카잉 스트리밍 그리고 MySQL 등 오라클에서 관리하는 서비스와 이미 프리트레인드된 그런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설정으로 그런 서비스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연계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그런 커넥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실 때도요, 단순하게 데이터에 대한 탐색, 변환이라든지 전처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사이킨런 같은 것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연어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델에 대한 변환, ONNX를 사용해서 내가 지금 텐서플로우로 만들어지는 것을 파이토치 모델로 변환해서 모델 간의 호환성을 만들겠다라고는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소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픽 환경 혹은 스팍 혹은 어떤 이기종 환경의 다양한 그런 딥러닝 환경들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학습을 원하시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제어마다 다양한 그런 개별적인 라이브러리 체계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 탐색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혹은 데이터 전처리, 혹은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혹은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직접 선택하시면 거기에 맞는 최신의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들 다운로드가 되고요. 거기에서 아나콘다 환경으로 가상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환경들은 저희 회사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수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다가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다 한다면 그 라이브러리들이 배포가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맞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 커맨드를 카피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널이 열리고요, 이 채널이 열리고 여기에서 그 파일이 다운되고 설치되는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요, 이제 3.4기가 정도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는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 환경이 설치가 되면 어떤 기존에 있는 주피터에서 커널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하던 것들이 생기고요. 그 환경에서 해당 환경에 맞는 그런 예제 파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의 노트북들을 실행시키고 확인하면서 지금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어 있는지, 권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은 지금 텐서플로우를 설치가 되어 있는 텐서플로우 코드가 실습 환경에서 이제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실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제 구성과 환경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API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의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그 편리성을 높이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것들이 다양한 그런 파이썬 레벨의 라이브러리들이 시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DS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패키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ADS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각화라든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어떤 모델에 대한 평가, 그리고
AutoML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ADS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ADS는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스크와 같은 병렬 처리 기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로 최대한 그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거나 어떤 코드의 양을 줄여서 자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DS 없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혹은 분석가들이 시간 소모적으로 그리고 많은 에러를 발생하면서 했던 작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자동화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이요, 이제는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사전에 그 EDA 작업, 사전에 인사이트를 없는 그런 분석 작업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요, 이제는 주피터 랩 환경입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요, 바로 이제 깃허브에서 클론을 받아서 지금 이제 이 노트북을 꺼낸 것이고요. 깃허브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드시고요. 깃허브를 클론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HOL, OCI, 데이터 사이언스, 베이직이라는 그런 디렉토리가 생길 거고요. 이 밑에 세 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개의 파일 중에서 HOL,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노트북 파일을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한글로 처리되어 있는 예제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ADS,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ADS에 대한 코드, 패키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 코드를 사용할 때요, 이제는 약간씩의 데이터 처리가 가는 그런 시간에 딜레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본적으로는 먼저 코드를 다 실행해서 그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보시면 값들을 보시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현재 이와 같이 지금 이제 그 데이터 파일에서 CSV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가 로딩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ADS는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ADS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요.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셋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저희가 ADS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시각화고요. 데이터 시각화가 만들어지면 네.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시 데이터가 잘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실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파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요. 데이터를 시각화를 시키면 현재 1400개의 레코드가 있고요. 거기서 36개의 컬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피처에 대한 어떤 통계량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량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관관계에 대해서 비트맵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워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름이란 컬러는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이니까 다양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컬럼은 제로값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그런 초기적인 그런 값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초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쉐입을 확인하거나
목적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변수는 현재 기업에서 퇴사율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퇴사율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퇴사율은 지금은 이직을 한다고 안 한다 두 가지로 결정 나 있거든요. 그래서 1,400개에 대해서 지금 유니크한 값은 2개로 지금은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통계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안에서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레코멘데이션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 레코멘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돌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그 변수별로 컬럼별로 이 컬럼은 지금 드랍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컬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해서는 변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초기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거나 어떤 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기 업샘플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타겟 밸류 자체가 아까 전에 이직률을 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통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양성과 음성이 5대5로 나온 것이 이상적인데요. 현재 이직을 한다 혹은 이직을 하는지 안 한다 한쪽으로 지금 19.22%로 좀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 샘플링을 하거나 업 샘플링을 하는 그런 권고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기반으로 큰 것을 낮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 샘플링은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클래스를 뻥튀기 하는 그런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때 컬럼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저희 API에 대한 것도 한 가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고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특정 컬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하거나 어떤 초기적인 그런 가이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와 같은 코드로 이제 제거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트레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AutoML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AutoML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어떤 머신러닝을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약간을 보면 AutoML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AutoML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반복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어떤 컬럼, 어떤 피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떤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컬럼을 선택하는 그런 피처 셀렉션과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이것을 최적화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이 세 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는요, 이것을 완성된 하나의 그런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초기에 나는 어떤 피처로, 어떤 컬럼으로, 어떤 데이터 컬럼을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무엇인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작업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환경을 사용자에게, 데이터 과학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AutoML의 기본적인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utoML은요, 전체 데이터셋을 다는 것이 아니라 5%에서 10% 정도의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고요. 그것을 다양한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그것을 돌릴 때 다양한 그런 컬럼에 대한 그런 조합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의 피처 셀렉션과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 이것을 순위를 매겨서 사용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것을 보고 나는 지금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면 어떤 초기에 대한 노가다, 그런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최소한 줄이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베이스라인을 갖고서 그것을 튜닝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요, 알고리즘의 선택, 피처 선택,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초기 샘플링,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것을 자동화한
그런 방식이 AutoML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런 식의 AutoML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utoML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레인, 학습 데이터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모델은 앞부분에서 이미 변수와 그리고 타겟 변수, 그 레이블이 해당하는 타겟 변수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AutoML에 대한 프로바이더 엔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것이 실행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은요, 어떤 피처,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피처에 대한 조합, 피처 셀렉션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이것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스코어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초기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요. 딱 최상위 레벨에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부터 100개까지에 대한 100개에 대한 우선순위 스코어로요. 랭킹을 매겨서 이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들은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조합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모델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 좀 더 튜닝을 더 하면 그것에 대한 스코어를 높일 수 있겠고요. 이것만 사용하면 부족하다. 그러면 앙상블 모델, 여러 개의 모델을 합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AutoML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에서 잠깐 보시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오라클 AutoML 프로바이더라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이제는 학습을 시킬 건데요. AutoML을 학습을 시킬 거고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프로바이더 어떤 엔진으로 실행을 시킬 건지를 지정한 다음에 트레인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스코어에 대한 순위를 매기려면 어떤 매트릭, 성능 평가에 대한 매트릭 중에서 지금 ROC 커브를 이용해서 나는 지금 성능 매트릭을 매기겠다 라고 해서 설정을 하면 여기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베이스라인과 기저가 되는 어떤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찍기, 기본적인 모델은 아무리 못해도 50점은 돼야 되겠다. 뭐 이를테면 저희가 X와 No로 해서 이제 그 이지선다형을 시험을 볼 때요. 안 보고 한쪽으로만 찍어도 50점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이스 최저 어떤 그 기준선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델 최저 기준선과 내가 학습했던 가장 좋은 모델을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턴 값을 모델과 베이스라인을 잡을 수 있겠고요. 이것에 대한 시각화를 보시는 것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요. 데이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 더욱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AutoML 결과에 대해서 선택된 알고리즘에 대한 시각화를 해라라고 하는 비주얼라이즈 알고리즘, 그 다음에 셀렉션 트라이얼 라는 함수로 실행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10개의 그런 성능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능 지표들이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 지표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피처 개수를 몇 개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아졌다. 이것의 임계점은 약 26개 정도가 임계점으로 파악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튜닝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튜닝을 하기 위해서 트라이를 몇 번을 했다. 그리고 샘플링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지표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각화된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와 시각화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시각화된 것들을 보시면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적지만은요. 이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것들이 그리고 클래스 같은 거 분류해야 되는 것이 양성이다 음성이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류로 체계적으로 나눠져야 된다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성능 지표를 시각적으로 혹은 리포트 형태로 받아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에 대한 리포트와 그리고 시각화 자료를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델 그리고 새로 만든 모델이 이것과 잘 적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모델 평가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성능 지표로 해서 이런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모델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델 평가라는 부분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AutoML로 만들어진 그런 모델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를테면 라이트 GBM으로 저희가 별도의 모델을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데이터에서는요, 라이트 BGM으로 만들면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겠고요. 디시전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녀석이니까요. 더 좋을 텐데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간단하게 학습을 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모델을 평가, ADS로 모델을 평가할 때요. 지금 모델 대상이 지금 AutoML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과 그리고 마이 모델,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저희가 직접 사이킨런으로 학습시켰던 모델 두 가지를 배열로 집어넣고요.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 개의 모델에 대한 비교 모델이 만들어지겠고요. 하나의 차트에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떤 모델이 더 잘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 모델 평가라는 부분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데이터 분석가들이 지금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 소모적이고요. 귀찮은 작업이고, 그리고 귀찮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그 모델이라든지 작업 자체를 관리하거나 시간적인 효율성에 대한 것을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러면 앞부분을 살펴본 것은 데이터를 로딩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EDA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한 데이터를 AutoML로 돌렸고요. 그리고 AutoML 돌린 것을 AutoML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만든 그런 모델과 비교해서 모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중요한 것이요. 모델에 대한 해석이 우선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인공지능은 그 내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만들고요.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책이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텍스트북처럼 사용하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인데요. 이미 온라인에 깃허브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URL을 사용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머신러닝 모델을 해석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얘기하는 것은요. 오라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ADS 팀이 데이터에 대한 모델 해석에 대한 것을 기능을 추가시킬 때요. 이 논문들, 이 이론들을 이용해서 저희 기능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약간 요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MBTI 많이 아시죠? MBTI를 하면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성격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MBTI를 한다는 것이 저희가 머리를 열어서 외과적으로 뇌를 절개해서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리적으로 본 다음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질문을 인풋을 집어넣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사람의 성격은 16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류를 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모델 해석이라는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분석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요.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하나에 대한 것은 이제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델을 돌리면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여러 개 피처, 컬럼들 중에서 어떤 컬럼이 가장 영향도가 큰지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요, 피처 임포턴스를 파라미터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요, 또 다른 기법으로 좀 더 정밀한, 그런 좀 더 정확하게 범용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피처 임포턴스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인풋으로 컬럼이 10개짜리를 집어넣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모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개의 컬럼은 고정을 시키고요. 1개의 컬럼은 셔플링 합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에 집어넣어 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원래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와 변형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것이 변화가 큰지를 체크해 봅니다. 이를테면 A라는 컬럼은 셔플링, 뒤섞은 다음에요. 집어넣었을 때 원본 그런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컬럼은요, 영향도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셔플링 했을 때 집어넣은 다음에 변화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피처는 굉장히 영향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여러 개 시도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보는 그런 모델 해석에 대한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피처 임포턴스라는 걸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컬럼의 평균적으로 이 특정 컬럼이 이 모델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앞부분에서 피처 임포턴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컬럼은 전체적으로 모델의 영향도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클래스별로 어떤 조건별로 특정 특정 피처가 모델에 반응하는 그런 영향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PDP고요. 이런 PDP, 데이터에 대한 범용적인 특징으로 그 평균값으로 이 피처가 데이터의 그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PDP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직관적인 코드와 그리고 그래픽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리포팅을 제시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시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PDP가 모델에 대한 평균이었다면 이번엔 개개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IS고요. 이런 개개인의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전체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다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지면 보시는 그래프와 제가 리포트는 빼먹었는데요. 이 리포트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해석해서요. 어떤 조건 하에서 모델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그런 겁니다. 모델을 딱 학습을 시키면 이를테면 학습 지지나 학습 우량아, 그것을 판별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 학습 지진화가 어떻게 좀 더 팩터를 바꾸면 우등생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판별해보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왜 학습 지진화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부량이 적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IQ가 낮아서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매력적인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그럼 데이터가 딱 나오고 하나의 데이터에 컬럼이 10개라고 그러면 이 10개의 컬럼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를 5만 개로 뻥튀기 해버립니다. 각각의 컬럼을 약간씩 바꿔버리면서 값을 조절해 가면서 5만 개 데이터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동일한 모델에 통과를 시키면 어떤 데이터는 동일하게 학습 지진화로 나올 것이고요. 어떤 데이터는 우등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각 피처들로 인해서 어느 경계선에서 데이터가 변하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 경계면을 찾아내는 것이 이 기능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요. 이 학생은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면 우등생이 될 것 같다.
혹은 이 우등생은 만약에 학습 시간을 약간 줄이면 그런 학습에 대한 성취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 시간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거든요.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는데요. 거기서 재미있었던 게 왓이프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살아있다면, 뭐 아이언맨이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을 가지고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왓이프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왓이프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왓이프는 위와 같은 두 줄의 라인으로 딱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UI가 하나 주피터 노트북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몇 번째 데이터를 찍으면 로딩을 하면 데이터가 커지고요. 로딩이 되고요. 이 데이터의 값을 변화시킵니다. 세 가지의 값을 변경시키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본은 이렇고 변경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근데 원본을 몇 개 바꿨더니 값이 현재 우리 모델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경됐습니다. 라고 해서 앞부분에서 저희가 자동화 분석했던 것들을 실제 한번 넣어보면서 저희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직관력과 모델에 대한 직관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만들어지겠고요. 이런 모델에 대한 해석 기능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UI와 리포팅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신다 그러면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이해, 해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는 모델을 로딩해서 전처리하고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토레벨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사이킨런으로 직접 만들었던 모델과 평가 비교를 해서 모델이 어느 것이 좋은지 확정을 했고요. 그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모델 해석 기능을 이용해서 핵심적인 피처는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피처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PDP, 하나하나의 그런 데이터들이 모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이스,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로컬 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능, 그리고 이것을 검증해보는 왓이프, 이런 기능들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은요,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서 버전 관리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지만은요, 이것이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이 모델을 다시 한번 재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감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는데요. 이 모델 자체의 메타 정보를 카탈로그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했던 모델, 그리고 트레이너 시켰던 그런 데이터 셋, 그리고 그것을 개발했던 환경, 그리고 이 모델이 갖고 학습했던 그런 웨이트 값들, 그런 바이너리 값들,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그런 모델 카탈로그 기능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저희가 관리했던 기능을 이렇게 직접 저장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메타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향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모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이 됐다라고 하는 텍소노미를 저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인풋 값은 무엇이다. 지금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델을 블랙박스로 하나 만들었을 때 모델 인풋이 들어가면 그것이 전체가 되고 모델을 통과해서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오면 인풋에 대한 형태와 아웃풋에 대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타 정보를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이름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정보, 모델을 저희가 백업 받았던 모델에 대한 바이너리, 그리고 메타 정보, 그리고 실행 정보, 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복원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새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이런 모델들은 오라클 클라우드에 데브옵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의 펑션, 그 모델
그 학습된 모델에 대한 객체는요, 지금 OCI 펑션, 아마존으로 말한다면, 그 람다가 됐겠고요. 그 애저도 펑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GCP도 펑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서버리스하게 서버 없이, 바이너리로 그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와 바이너리로 기능을 배포하는 기능의 펑션인데요. 이런 OCI 펑션에 직접 데이터 사이언스를 만들었던 그 잡이라든지 혹은 웹 모드에서 만들었던, 그리고 모델 카탈로그에서 관리가 되는 그 모델을 OCI 펑션에 직접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디플로이는 OCI API 게이트웨이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된 것들은 지금 이제 곧바로 이렇게 레스트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RESTful API가 어떻게 실행되어 있는지 매트릭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그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로딩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고 모델을 평가하고 해석한 다음에 메타 정보를 관리해서 이것이 서버 사이드와 자동 배포되는 DevOps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서비스 라인이 그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 과학자들이 최소한의 그런 노드로,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처음에는 오라클에서의 그런 머신러닝에 대한 4가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5가지의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포지션하는 기본적인 위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8가지의 기능과 이것이 해당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파이썬을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자를 위해서 8가지의 기능을 제공해서 저희가 개발 효율성,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그 앞부분에서 데모했던 노트북 파일은 이미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그것을 지금은 OCI 프리트라이어를 사용해서 테스트해 보신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테스트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질문 있으시다 그러면 앞부분에 문서 제 상단에 제 이메일을 적어 놨거든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